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악성 뇌종양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통 전이성 종양입니다. 근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없는 부위, 뇌간이라든지 뇌의 깊은 심부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 신경외과 뇌종양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박수정 교수입니다. 뇌종양은 뇌실질이나 혹은 뇌실질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에서 발생한 종양을 말하는 거고요. 사실 저희가 뇌암이라는 용어보다는 뇌종양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 이유는 종양이라는 개념은 암이라는 개념보다는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죠. 종양에는 양성 종양도 있고 악성 종양도 있고 그 악성 종양을 저희가 이제 암이라고 보통은 명명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뇌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다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뇌종양의 원인은 보통 유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요인 이렇게 두 개로 나눠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환경적으로 이런 나쁜 환경 인자 중에 혹은 종양을 일으킬 수 있는 돌연변이원에 노출될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소아의 경우에는 보통 유전적인 요인이 좀 많은 편이고요. 성인이 되어서 보통 저희가 진단받게 되는 뇌종양의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확률적으로 보통 생각을 한다 그러면 환경적인 요인이 훨씬 더 많은 편입니다. 뇌종양의 증상은 보통 특이적인 증상과 비특이적인 증상으로 나눕니다. 비특이적인 증상은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뇌압이 올라가서 발생할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두통이고요, 구역감, 그리고 구토하는 것, 그리고 어지럽다고 하는 증상들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경련도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특이적인 증상은 그 종양이 어느 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겠죠. 언어령에 있게 되면 말을 잘 못하게 되고요. 또 언어를 이해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에 있게 되면 환자분이 옆에서 말을 했을 때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고령이신데 인지 능력이 갑자기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팔다리에 힘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걸음을 못 걸을 정도로 이렇게 휘청휘청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종양은 저희가 발생할 수 있는 부위에 따라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발생 기원 부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축성 종양, 외축성 종양으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악성도에 따라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도 나눕니다. 그리고 악성 뇌종양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통 전이성 종양입니다. 다른 부위에서 발생한 종양이 혈행을 통해서 머리로 전이되는 경우인데요.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종양을 나누곤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치료는 제거 수술입니다. 수술적 치료가 가장 기본이 되고요. 수술적 치료로 모든 종양을 제거를 했으나 종양이 잔존 종양이 남아 있다거나 아니면 종양은 제거했으나 종양의 악성도가 너무 높아서 종양이 앞으로 재발의 가능성이 좀 높은 그런 경량성을 가진다 그러면 그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고요. 최근 여러 스터디를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거는 가능하다면 종양의 경계 범위보다는 조금 더 제거를 해주는 것이 환자의 예후, 즉 재발을 시키지 않는 것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는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계는 있습니다. 저희가 수술적으로 제거를 할 수 없는 부위, 뇌간이라든지 뇌의 깊은 심부 부위라든지 이런 부위는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이제 뇌종양 수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종양이 우성반구에 있느냐 비우성반구에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성반구에 종양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수술 후에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보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성반구에 종양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비우성반구에 존재하는 것만큼 종양보다 그 이상의 조직을 더 제거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상 조직으로 치면된 종양들이 조금은 남아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환자의 예후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수술적인 치료를 선택하는 경우는 조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방사선 치료라는 게 있는데 만약에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서 방사선 치료를 한다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정의적 방법의 방사선 치료를 선택을 합니다. 그 환자의 종양 크기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3cm, 직경이 3cm 이하인 경우에 진행을 하는데 좀 더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직경이 1.5cm 이하인 경우가 조금 더 효과적이라고는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을 누르고 있다든지 부종이 있다든지 아니면 기능적 저하가 있다든지 그런 게 보통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진행을 하고요. 좀 사이즈가 커진다 하더라도 고령인 경우에 수술적 치료가 좀 위험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의적 방법의 방사선 치료는 일반적으로 종양의 크기를 작게 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여기서 성장을 멈추게 한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드립니다. 뇌종양 수술은 대부분 이제 저희가 개두술의 형태로 진행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막을 열면서 뇌척수액이 누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누수가 없는지, 그 다음에 개두를 하고 난 부위에 감염이 없는지, 그것은 결국 뇌염이나 뇌수막염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로 인한 환자의 어떤 치명적인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고요. 뇌라고 하는 구조물은 산소 요구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어서 제가 뇌 수술을 하시는 분들, 개두술이라든지 아니면 경비적 뇌하수체 종양법을 통해서 코로 들어가는 수술을 하든 뇌에 관련된 수술을 하시는 경우에는 제가 담배는 꼭 끊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연은 꼭 하셔야 되고요. 금연과 함께 많이 설명드리는 가장 중요한 교육 중에 하나는 유산소 운동입니다. 뇌에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좋은 운동법이고, 또 하나는 혈관이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유산소 운동을 꼭 진행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이라는 건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여러 과들이 같이 공조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마취과 영역이라든지 그다음 병리과 영역이라든지 영상의학과 영역이라든지,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재활의학과거든요. 그리고 이제 종양에 따라서 뇌종양의 종류에 따라서 수술이 끝난 다음에 항암 치료를 혈액종양내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과 간의 다학제 컨퍼런스, 다학제 적인 접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모든 과들이 어떤 편견 없이 환자 한 명의 치료와 예후에 대해서 다 공조를 하시고 협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신다, 이런 부분이 이대 서울병원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뇌종양을 진단받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미 포기를 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마음은 접어두고 일단 주치의와 상의하셔서 적극적 치료를 받으시고 그 이후의 치료도 적극적으로 진행하시기를 저는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제 환자분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버텨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버텨봐라. 결국 가이드라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가 될 거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버티고 열심히 컨디션만 잘 조절한다면 시간이 지나고 바뀔 수 있는 가이드라인들에 대한 어떤 치료를 또 그 환자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굳건하게 마음 가지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잘 버텨서 적극적 치료를 받으셔라.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